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이고 고령 사회인 한국도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으로 예상했던 것도 있었고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진정 65세가 노인인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시면 요즘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각종 산업을 들여다보고 한국에 돌아온 백호님을 모시고 일본 사회 문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호님. 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일본에서는 반올림에서 5년 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산업군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 정도 된 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진짜 저한테는 딱 한 5년 정도 이제 일본에서는 무조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던 거고, 사실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되게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네, 백호님도 약간 흘러다니는 네. 홀로한 인상입니다. 이 다음엔 또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그때 맞는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계획성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백호님을 옆에서 지켜본 바 업무할 때는 파워 J인데 인생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P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일할 때 사실 J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일을 배우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마음에 담으면서 살아가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님께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되는 대로 살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런 거를 조금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루와 인생을 모두 대충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감상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많지 않던가요? 네, 생각보다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저는 일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본을 조금, 특히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약간 디폴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저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서 이제 일본에서 일할 때랑 한국에서 일할 때, 그리고 혹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일할 때, 이런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첫 번째로 여성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되게 영혼의 쌍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그 OECD 국가 뭐 29개국 중에서 여성이 일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라고 하면 이제 뒤에서부터 1등이 한국이고, 그 다음을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뭐 순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담았던 직종에서는, 그리고 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임원급을 몇 프로 이상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언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그 여성 사원을 이렇게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의 어떤 사회 활동을 굉장히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여성 사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 커리어를 계속할 것인가, 이런 뭐 좌담회 같은 거를 저희 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약간 좀 실망을 했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음. 여전히 이제 어떤 커리어적으로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제 뭐 육아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한테 밀렸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네. 좋지 않구나. OECD 기준으로 해서 일본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여자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지표였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한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남는다? 뭐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아마겟돈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여성의 삶이란 게 조금 디스토피아적인 삶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크게 어떤 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거를 떠올리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위협받는 거는 언제든지 온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환경으로부터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랑 한국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본에서는 물론 도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퀴어신데 퀴어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네, 맞습니다. 아직도 너무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일종의 열패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뭐 움직임이 일본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저도 많이 돌아보고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열패감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저렇게 답답할 것만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때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만의 가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사회에서 좀 이런 외국인 노동자 내지는 이제 익스패트를 많이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그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필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라는 좀 합의가 좀 정치권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정치자들 중에서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제 못 견디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퀴어에 대한 포용성을 포괄하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DEI라고 해서 뭐 diversity, equity, 그리고 inclusion 이렇게 이제 세 가지 D&I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사내에서도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힘을 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이나 어떤 연수를 받을 때나 물론 그분들이 이제 일본인들 생각하는 D&I라고 하는 게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넌 생각하고 마음먹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은 여전히 좀 멀었구나.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국이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그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그런 어떤 한국에서만 일하신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 조금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생각을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등 떠밀려서 결국은 문을 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는 등이 떠밀려야 되는 사람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뒤처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등 떠밀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네. 아직까지 네. 그런 어떤 시급성을 많이 못 느껴서 그렇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체제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어떤 정책을 조금 추진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상상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당이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료 사회가 봤을 때는 좀 일관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체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한국 분들도 그렇지라고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체제 수능적인 면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제도를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 비교했을 때 많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만 하면 제도에 따라서 인식이 또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한국은 그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떤 관문 내지는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빚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이거는 저의 그냥 사견입니다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사실 한국에도 사회적 합의가 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극복을 하려 하지 않는다. 리스크 테이킹 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일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음, 이 은퇴와 고령자의 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과 한국의 이 워킹 컬처에 따라서 은퇴나 고령자의 일감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일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들이 크게 많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한국이랑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었나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에서는 사실 어떤 일자리를 나갔을 때 뭐 저희가 이제 뭐 요식업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뭐 쇼핑몰을 가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면은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초로의 어떤 뭐 중년 여성분들까지도 이제 계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한 제가 느끼기에는 한 4050 정도에서 좀 이렇게 상한이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놀라울 정도로 이런 일반 업장에 가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어딘가 뭐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활발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대체하기 힘든, 이제 일하기 힘든 그런 자리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주로 그런 업종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런 분들은 거의 지금 뭐 점장이 외국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석구석까지 고령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현역으로.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제 생활 전반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그때 예전에 일본에 음, 여행을 갔을 때 음, 그 돈가스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네, 그 돈가스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었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어가 조금 어색한 외국인 알바생이 와서 저한테서 주문을 받아가면서 둘이 멀뚱멀뚱 쳐다봤던 적이 있었어요. 또 이제 웬만큼 어디를 가든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흔하게 봐서 저도 자연스러웠고 뭔가 감상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초고령 사회의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아직도 한국은 이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비실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 외에는 이제 공공근로 이쪽에 음. 계시는 것만 떠오르고 아니면은 농촌에서 텃밭 가꾸시는 분, 농사 지으시는 분 이 정도만 떠오르기 때문에 이 직업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적인 다양성도 그렇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고령자분들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네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감상을 할 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 보면은 한국은 역시나 굉장히 약자를 되게 비가시화하는
측면이 많은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도 이제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고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사회 전반에 좀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명 깊게 봤던 거는 그 약자들에 대한 어떤 특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넘치는 사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부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전장련에서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 네.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해야지만 이게 통할까 말까 한 사회라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좀 믿기 힘들었다라는 조금 감상도 들었어요. 네, 그런 제가 보면서도 참 믿기 힘든 부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맞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일단 어떤 세대나 어떤 성별의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폐쇄적인 면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에게 무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을 요금을 무료로 해줬더니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서 온천하고 또 무료로 올라오는 그런 관광을 하더라. 그래서 지하철에 자리가 없다. 이런 식의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양성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세대가 또 더 움직일 수 있는 베리에이션 자체를 좀 많이 없애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그레시브 레츠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산리오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어그레츠코를 보니까 지역 대표로 정치인이 되려고 지역 대표로 나갔는데 상대방 대표가 노인들은 가진 것을 다 좀 내놔라. 젊은 애들이 먹을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도 이 노인들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의욕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내재적으로 쌓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늙을 노자에 해가 된다 할 때 해를 써서 노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 네. 노가이라고 해서 고령자가 이제 사회 전반에 해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들의 그런 프러스트레이션이 좀 쌓인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진 것을 좀 많이 내놓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저희 일본인 친구들도 가끔씩 하는데 도쿄에 이제 가시면 이제 좀 한복판 그 황궁 주변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 그 카구라자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음, 거기가 언덕배기에 자리한 동네거든요. 오래전부터 좀 어느 정도로 잘 사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살면서 이제 이 동네가 형성된 그런 이제 지역인데 가장 가까운 뭐 중심 업무 지구까지는 뭐 대중교통으로 뭐 한 20분이면 가고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그런 곳에 이제 뭐 당연히 땅값도 비쌀 거고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뭐 동네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에서는 노인홈이라고 불리우는 고령자를 위한 이제 뭐 입소 시설 같은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이제 뭐 노인동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살기 좋다 싶은 지역에는 럭셔리한 노인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생겼고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하면은 정말 노인들은 끝까지 이렇게 나이 들고 그랬으면은 좀 교회로 나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아득바득 이렇게 중심부에서 살면서 젊은이들한테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가장 크게 터져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도 곧 이런 문제가 저는
저는 언젠가는 당연히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소득을 벌어들이면 소득세로 나가는 게 있고, 이제 뭐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격으로 내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민세라는 것도 이제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세금이기는 한데, 소득세 자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구간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해요. 오히려 소득세 자체는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내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느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이 준조세가 굉장히 무겁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이제 급여소득 중에 과세소득의 10%는 무조건 주민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차 떼고 포 떼고 저의 이제 과세소득이 3,500만 원 정도 되면은 350만 원은 무조건 주민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세가 이제 보통 일본의 어떤 그 지방자치제를 좀 지지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재원이기는 한데 여기서도 사실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마주했을 때의 그 탄력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젊은 분들이 특히 뭐 호주에 가서 많이 좀 워킹 홀리데이를 가시거나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이제 일본 젊은 분들은 사실 많이 힘이 빠진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레귤러 말- 잡을 잡지 않고 프리타로 음,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졸자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갔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정규직으로 자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음.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페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페이 수준이 3년 차 내지는 5년 차부터 이제 확 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1, 2, 3년 정도의 이제 굉장히 주니어급에 해당하는 시기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그 기업에서 한 3년, 5년 정도 버티지 않으면 연봉 인상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그런 일본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외국계나 다른 뭐 특수한 직종들, 뭐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곳은 애초에 페이 수준이 높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초임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놓고 대신에 뭐 이런저런 혜택, 뭐 사택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집세를 좀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자산 형성이 생각보다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이 보면 일을 하려면 어쨌거나 살 곳을 정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주가 전부 노인들이다 보니까 월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노인들은 그 월세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악순환이 또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월세를 받아야지만 생활이 되는 분들이, 글쎄요, 노인들 중에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기는 하고요. 음. 그 굉장히 연금으로만 생활해도 사실 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서 사실 부동산 얘기 요즘 또 많이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이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인분들이 많이 좀 뭐 부동산 당연히 많이 가지고 계셨겠지만 일본은 한번 이렇게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시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일본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기보다는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중국계이신 분들, 뭐 음. 홍콩계, 중국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사실 일본이 저렇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것도 엔저여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어떤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일본에 있는 부동산들이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끌어올린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한국이 물론 특수하긴 합니다만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이렇게 어느 정도 주거비를 내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조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월 수입 뭐 한 30%까지는 월세로 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그보다 내는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주거비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늦었을까요? 저도 집 하나 사러 갈까요?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일본 정부가 저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저에 대해서 뭐 손을 조금 놓고 있는 것도 있고, 손을 일부러 놓고 있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부동산이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들어오는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수라는 것도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바로 꺼뜨리기가 싫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지금 호가라고 부르는 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 이제 일본인 친구가 최근에도 이제 부부가 이제 집을 하나 페어론으로 장만을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물건을 작년 즈음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한 1천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더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어떤 신축 맨션에 대한 수요가 일본에서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일본 하면은 약간 그런 옹기종기 주택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를 많이 상상을 하시고, 물론 지금도 그런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런 고층 타워 맨션이라는 주거 형태를 일본인들도 이제 많이 선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많이 사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다 보니까 저게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네? 라고 이제 일본인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좀 수입이 괜찮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는 한 중상층의 일본 분들도 거기에다가 많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조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일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하루미 플래그라고 하는 그 긴자에서 좀 도쿄 만 쪽으로 나가면 있는 간척지로 만든 동네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하루미 플래그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거기 이제 고층 타워 맨션이 이렇게 분양 청약을 이제 했는데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열기를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꺼뜨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뷰 포인트기는 합니다. 저 뭐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롯본기 힐스의 화려한 맨션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라 또 새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군요. 네, 주로 이제 그 레서님께서 말씀하신 롯본기라고 하면 이제 도쿄에서는 미나토구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제 비싼 동네? 그쵸?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1대1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용산이랑 강남을 합친 정도의 핫한 동네라고 저는 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미나토는. 음, 그리고 이제 도심 3구라고 해서 미나토, 그리고 치요다구. 치요다구는 도쿄역이랑 그 황궁이 있는 동네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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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요다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쿄 만 쪽으로 나오면은 추오구라고 해가지고 긴자, 그리고 뭐 니혼바시 이런 곳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 추오구의 그 바닥 쪽으로 있는 그 도쿄 만 쪽으로 있는 곳은 거의 다 간척지로 만들어서 새로 형성된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길게 보면 한 20년 전부터 이제 동네를 계속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치자면 일종의 신도시를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고층 타워 맨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주거 공간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일본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힌 게 이제 한 20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돈도 꽤 잘 벌고 있고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커플들이 그런 동네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최근에 출생률 통계를 봤는데 추요구가 굉장히 출생률이 높게 나왔어요. 오, 그래서 도쿄가 전체로 봤을 때 0.98명인가라고 해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낮은데 추요구가 1.3 얼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좀 여유 있는 커플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에 대한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노인들이 너무 많은 부를 쥐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형태라고 하는 거는 예금, 혹은 뭐 채권, 일본 국내 채권을 많이 쥐고 있는데, 특히 예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 장롱에서 꺼내고 싶어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좀 의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니사라고 해가지고 일본 니혼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 한국에도 ISA라는 계좌가 있기는 한데 이 니사를 이제 신니사로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 투자 혜택을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이게 120만 엔이 한도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120만 엔까지 투자한 원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니사의 첫 번째 버전의 니사의 혜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니사에서는 한도를 두 배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240만 엔까지 투자를 하면은 그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득세를 물지 않겠어라고 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제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5, 60대 내지는 70대이신 분들도 나 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 니사로 투자하면은 혜택 본대? 라고 하면서 니사 뛰어드신 일본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 분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니사에 이번 동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는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저까지 도와주니까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니케이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노인분들의 잠들어 있던 예금을 이제 끌어내서 좀 돈을 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여전히 자산을 형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초년생일수록 자본소득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제 거기서 시드를 만들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소득이 물론 오르긴 올랐으나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돈이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게 보니까 좀, 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태어나서 겪은 일본은 물가가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디플레이션 국가였는데 이게 물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거기에서도 충격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투자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센티멘트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물가가 올라서 또 생활이 너무 힘들어. 나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좀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게 좀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고 다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은 장기 침체를 거치면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거기에 사이드 이펙트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생기면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고령자가 많다 보니 또 개업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경제는 활황으로 보인단 말이죠. 음, 네, 옆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사실 초고령화 입장에서만 본다면 한국도 고령화되고 노인들은 늘어날 건데, 이 젊은이들이 또 꿈도 희망도 좀 없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봐서 저도 꼰대인 것 같습니다. 약간 꼰대 느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을 해보자면, 이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을 때, 역시 또 한국 내에 이 세대 갈등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되거든요. 지금 이 음.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예측해 본 바가 있으신가요?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어떤 제도의 그런 전철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핵심적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은 당연히 준조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증세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거는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회에서 쓸 돈이 늘어나는데 증세가 없이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증세는 뭐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사실 더 굉장히 격렬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굉장히 조용히 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했어요. 음, 조용히 말라가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뭐 조용히 말라가기는 하겠죠. 근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격렬한 형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세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젊은 분들한테는 더 가혹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음, 비슷하게 사실 가장 이제 걷어들이기 쉬운 것들이 이제 준조세의 성격인 건데 당연히 저는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비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보험료율이.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 건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음, 회사에서 5% 정도 내주고 개인이 5%를 부담하는. 근데 한국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뭐 다 합쳐서 한 6%인가 7%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는 그 정도 보험료율이 오를 거는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고 하면은 솔직히 책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떤 저항이 있을지 저도 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일본 분들 당연히 계세요. 네,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모 벤처 캐피털에서 파트너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세금 부담,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오는 게 너무 크고 불공평한 것 같다. 젊은 사람들만 묶어가지고 뭐 새로운 보험을 좀 만들고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자기는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음, 나는 그 정도로 돌봄 그리고 이제 의료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이 부담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섣불리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증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음.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들 인구가 늘어날수록 젊은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게 거의 뭐 당연한 미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제가 한편 생각을 갑자기 해봤는데 제가 백호님보다 그래도 나이가 몇 살이 많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노인을 버릴지도 모르겠다. 음, 책임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즉, 다시 말해서 사회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 몫이 커질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1인 가구 자체가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35%가 되기 때문에 혼자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 숫자도 같이 많아질 텐데, 이게 현재까지는 가족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다가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다가 이게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 품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겪어야 되는 삶이 굉장히 가혹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지금 잠깐 들었거든요.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이죠. 사실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는 저는 일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에 있는 노인분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삶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일본의 가족이라는 게 훨씬 더 한국보다는 덜 끈끈한 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걸로 나만의 삶을 꾸릴게. 자식들은 너네들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굉장히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일본에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좀 삶을 꾸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 보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음, 그게 물론 이제 뭐 버블 시대를 거치면서 뭐 쌓은 자산 내지는 뭐 연금으로 먹고 살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렇게 막 자식들한테 막 해주고 그러기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돌보기에는 자식들도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 음, 세대에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가 조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같고, 일본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려장 같은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일본에서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거를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음,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의료 자원의 분배를 놓고 일본 원자력 병원이었나? 하여튼 꽤 큰 병원에서 그 코로나 치료를 할 때 고령자들한테 어떤 카드를 나눠준 거예요. 그 음, 카드가 내가 받아야 될 치료를 뭐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사인을 하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부가가치를 더 많이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젊은 분들한테 의료 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그런 의도라는 게 저는 읽혔거든요. 물론 이제 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막 여론이 격화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사회가 위기에 직면할수록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곧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굉장히 슬프죠. 어떻게 보면. 그런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근데 오히려 이게 그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읽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회나 어떤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훨씬 더 사실은 저를 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바꾼 케이스거든요. 뭐 음,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굉장히 뭐 내 한 몸 바쳐가지고 이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고 꾸릴 수 있는 거를 최대치를 적용을 해서 내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어떤 한 고비를 넣으면 거기서부터는 편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 저보다 조금 윗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에서는 좀 통용되는 그런 공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70, 80, 뭐 90살까지도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라는 자원을 조금 더 아끼고 좀 돌보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삶의 형태를 약간 선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사회가 그런 걸 조금 용인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포용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시스템 상에서
그런 이제 노인들을 돌보거나 이런 거에 비용을 쓰기 싫으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 사람들을 조금 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니까. 음, 그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지금 이 시스템을 유지하다가는 이게 시스템이 망가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해져야 돼. 라는 사고로 사실 틀기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유를 가지게 하는 그런 거를 인색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한국 사회를 점점 더 각자 도생의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캄다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피드 다운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게 맞아?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이런 것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맨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이 오늘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액션 아이템 혹은 결론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송을 마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유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각자 도생의 시절이 된다면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나?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사는 게 내 노년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또 뭘 해야 할까? 이런 점에서 훨씬 더 생각이 좀 많아졌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고민거리를 한 다발 안겨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저는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이 장래나 미래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저도 조금 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좀 저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사귀어 놓고 친구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저의 믿음 중에 하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 그래야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사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훨씬 뭐 두루두루 많은 분들을 알아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특히 어린 분들한테서 또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치관을 형성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의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힌트를 많이 얻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제가 지난번에 주제로 다뤘었던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겠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노력을 열심히 하고 나도 책임지고 나의 가족도 책임지고 또 우리 동생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함께 늙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